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된 토론자는 백석현 연구위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한번 출연해 주셨고 그때 환율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역시 이 실무 전문가 분 중에 가장 신뢰하는 환율에 있어서 정말 많이 신뢰하는 전문가신데, 그래서 요즘 또 환율의 움직임이 여전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초대했습니다. 실례 안 된다면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신한은행의 외환 딜링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환율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와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오셔서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역시 그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보신 견해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전망하셨는지. 일단은 최근에 1,300원대가 계속되고 1,400원을 향해 다가간 요 과정의 구조적인 배경이 뭐냐를 보면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한미 기준금리는 올해 내내 동결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금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 한국 국고채 금리를 비교해 보면 양국 간의 이 시장 금리는 올해도 계속 벌어지면서 미국 금리는 최근에는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격차 자체는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국 간에 벌어지는 격차가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살 때 코스피가 상승하고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걸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 외면하고 다른 나라 주식만 산다면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게 이제 정상적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올해 한국 코스피 아니면 한국 주가와 미국 주가 아니면 한국 주가 대 전 세계 주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대적인 한국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미 금리 역전도 있지만 주가를 기준으로도 한국과 전 세계, 한국과 미국 간의 주가 모멘텀이 이제 한국이 부진한 상황에서 계속 벌어지면서 원달러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 약세가 되는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 경제를 나타내는 시장 변수 중에서 그래도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걸 이제 저는 홍콩 항생지수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과의 상관성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았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원달러 환율과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당히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3년 전에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는 홍콩 항생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 흐름도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을 뒷받침하는 이 세 가지 구조적인 너무 좋습니다. 시장 가격. 이 세 가지를 이제 주목해 주셨고 저도 세 가지 100% 공감하고요. 세 개에다가 제가 한 2개 정도만 더해도 될까요? 네, 저의 의견을. 그 다음 한 가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의외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2024년에 레벨업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년보다. 굳이 따지면 2010년대보다 2020년대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예 레벨이 올라갔거든요. 레벨업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 돼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그 움직임이 레벨업이 된 거예요. 물론 레벨업 됐다는 표현이 뭐냐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그 긴장감 혹은 불확실성 이것 자체가 2010년대보다 2020년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러우 전쟁 이후 24년 중동 전쟁 이후 지금 타이완 해협을 두고 긴장감이 조성된다든가 또 미국 대선을 앞에다 두고 또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레벨 자체가 고조되다 보니까 그냥 안전자산이 더 좋다라는 그 현상 자체가 레벨업 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격인
금 가격과 달러 가치가 같이 올라간, 그러니까 물론 나머지 요소도 있지만 이 요소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고조될 때, 러우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혹은 중동 전쟁 발생했을 때, 막 이럴 때는 더더군다나 강달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현상 말고 레벨 자체가 업되어 있는 상태다. 그것도 역시 일부 달러 선호 현상을 만든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먼저 의견을 여쭙고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은 동의하고 반은 좋습니다. 다른 예. 생각인데요. 네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환율, 그러니까 시장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에 네. 따라 반응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러시아와 북한 정상 간의 회담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1390원 최근에 가는 과정이 그것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시장 관점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를 봤을 때는 저는 안 넘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비례적으로는 우리 심리상으로는 그것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제 생각은 이건 비례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에 따라서 반영하고 말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반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배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사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봤을 때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30년 전에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이제 미국의 지정학적인 역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이제 물꼬가 튀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중국이 원자재를 무지막지하게 사들이면서 예. 이제 유가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배가 넘게 상승했었거든요. 네. 2002년 초에 WTI 가격이 $20였다가 2007년 8월에 147달러까지 갔으니까 한 5, 6년간 7배가 넘게 상승했다는 얘기는 지금 WTI 80달러인데 7배 넘게 상승하면 600달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땅에 묻혀있던 셰일가스, 셰일 원유, 이 그림의 떡이었는데 이걸 이제 개발할 유인이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 진보가 뒷받침되면서 셰일 혁명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미국이 이제 에너지 자급을 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미국의 지정학적인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안보적으로 큰 위협이었던 소련도 없어졌고 네. 그리고 에너지 자급, 결국 에너지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동 사태에 개입하고 중동 지역 질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미국이 힘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에너지를 밖에다 써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반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왜 밖에다가 헛돈을 써야 되냐? 왜 밖에다가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냐?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 이게 거의 이제 80, 90%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전 대통령. 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더 이상 해외에다가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 돈 낭비할 필요 없다. 국방비 해외에다 쓸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특징은 핵심적인 반도체 공급망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 또 구축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자급자족 경제가 돼가는 거죠, 미국이. 그 얘기는 진짜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세계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달러 현상을 야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도 거의 비슷한 뷰이고요. 그 뷰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전쟁을 즐긴다. 전쟁을 즐기는 나라가
더 되었다. 이제 무기 수출로만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는 에너지 수출로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잖아요. 순수입국이었다가 세계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절대적인 1위 국가고 또 러시아는 뭐 두 번째 2위 국가인데 오펙 플러스라는 체제에서는 사우디보다도 더 많으니까 결국 뭐 중동 국가들, 러시아, 미국 다 원유를 수출하는 최대 생산 국가로서 국제 유가 올라가는 걸 즐긴다. 그러려면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어야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을 때 국제 유가가 치솟으니까 오히려 지정학적 불안을 즐기는 모습이 아닌가. 또 그것으로 인한 강달러 현상도 또 즐기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 불안도 역시 강달러 현상에 항목을 하고 있다라는 반쯤에 이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의견 더 드린 다음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조건까지 묶어서 한번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강달러 현상을 저도 이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가지 배경은 역시 환율을 볼 때 중요한 것이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다. 거시경제의 건전성이죠. 근데 미국의 거시경제의 건전성이 너무나 탄탄하다 보니까 이 정도 5.5% 기준금리 인상했으면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이라도 뭔가 스크래치가 좀 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완전 고용이고 경제가 수그러들 기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그 평가, 펀더멘탈에 대한 평가와 미국에 대한 펀더멘탈의 평가. 사실 미국 빼고 나머지는 다 힘들잖아요. 네. 미국만 홀로 거시경제가 뒷받침되거든요. 이런 거시경제의 펀더멘탈 그 자체가 또 투자자들로 하여금 달러를 더 매력적이게 만들고 그게 강달러 현상을 야기한 것이지 않을까. 역시 그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펀더멘털 당연히 환율을 움직이는 변수가 맞다는 데 동의하고. 이건 동의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스피와 이제 방금 펀더멘털을 말씀하실 때 한국은 펀더멘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수출 경기 어떠냐를 저는 보는데 네. 월별 수출과 코스피의 장기적인 이제 관계를 보면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월별 한국 수출액이 600억 불 조금 안 나오거든요. 네. 2년 전에 가장 수출이 최고 호시절일 때 그때가 이제 한 달에 600억 불 넘는 달이 몇 번 있었고요. 네. 지금은 수출이 좀 회복되면서 이제 600억 불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은 못 넘는 상황인데 600억 불은 코스피 3,000포인트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1억 불이 코스피 5포인트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어쨌든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계속 장기간 뭐 5, 600억 불에 묶여있는 월별 데이터 기준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코스피가 의미하는 게 결국 향후에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 거냐, 네.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할 거냐를 반영하는 게 결국 코스피 주가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수출이 뭐 6개월 정도 전망을 봤을 때 지금보다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크게 좋아지긴 어렵다. 이런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미국과 비교했을 때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국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결국 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재정을 쏟아붓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계속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사실 IMF도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마다 자꾸 미국 경제 전망 수치를 올리는 게 네. 최근의 특징인데 올해도 2.7% 경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공감해 주시고 미국 경제 2.7%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GDP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위 GDP 규모를 갖고 있는 그리고 뭐 중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의 선진국인데 그런 선진국이 2.7%로 성장한다. 펀더멘털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명목 성장률 기준으로는 미국이 중국보다 앞섰잖아요. 앞섰죠, 심지어. 또 올해도 보면 IMF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4.6%거든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성장률 격차가 1.9%포인트밖에 안 난다는 얘기는 중국이 올해도 CPI 상승률 보면 매달 1%가 안 되거든요. 계속 0%대인데 네. 이러면 올해도 미국이 아슬아슬하게 명목 성장률을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럴 이런 수 생각이 있겠네요. 네. 듭니다. 이 중국 경제를 잠깐 논하자면 마이너스 CPI 상승률을 보이다가 최근 0% 수준, 0%대. 예. 근데 중국의 목표 물가가 3%임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는 목표 물가가 2%니까 예를 들어서 2%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다면 최적의 물가 상승률이지만 중국이 만약에 2%를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디플레이션에 우려되는 그런 경제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목표 물가 자체가 높으니까 고물가 고성장 고금리 체제인 것이고요.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소위 마이너스 행보, 제로 물가 상승률 이런 흐름을 계속 정말 장기간 유지한다. 이것은 참 중국 경제가 당분간에 뭐 이렇게 뚜렷한 회복세를 좀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덱스로 좀 많이 꼽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 경제는 간단히 어떻게 들여다보십니까? 일단 뭐 중국이 소비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CPI도 1% 아래 계속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가 살아나기는 상당 기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배경이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 가격이나 기존 주택 가격 전월 대비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또 보면 최근에 좀 개선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중국은 계속 부동산 경기를 그래도 조금 하단을 받치려고 계속 뭔가 정책을 내밀고 있는데 실제 시장이 아직까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내수 측면에서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 뭐 G7 회의 때도 중국을 향해서 성토가 있었지만 산업 내 과잉 생산 때문에 자꾸 해외에 밀어내기 수출 같이 이제 저가 수출이 되면서 다 같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성토를 하게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도 사실 중국 그 알리 시무 그 유통업체들의 공습이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효용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기업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나.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나눈 게 또 중국 경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부진한 것 그 자체가 저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제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영상을. 중국이 급합니다. 지금. 급해서 이 부양책을 정말 대대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화이트리스트라든가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러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뒷받침이 안 된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를 좀 둔화시키는, 그러니까 뭐 저는 당장 내일 파탄 난다 이런 표현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여지까지 24년 중국 경제가 4.6% 성장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의 GDP를 갖고 있는 나라가 4.6% 성장한다. 이런 것을 당장 내일 파탄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책임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냥 이런 성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냥 둔화된 경제 체제로 계속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소비 진작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가 워낙 물론 투자가 위축됐고 투자가 위축되니 소비도 위축되는데 고용이라는 걸 경유해서, 근데 이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특단의 또 대책을 내놨어요. 그게 이구환신 정책인데, 이구환신 정책이 그동안에 중국 경제가 좀 위축될 때마다 가져왔던 카드잖아요. 내구재 사라. 내구재 사면 내가 보조금 줄게. 약간 이런 정책이잖아요. 예, 홍것을 새 것으로 대체한다. 그렇죠. 왜냐면
냉장고 지금 댁에 있는 냉장고 몇 년 되셨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 한 뭐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한 10년 썼던 냉장고가 있고 최근에 교체해서 또 한 2년 됐는데 이 냉장고를 자주 교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10년 쓰거든요. 세탁기는 더 써요. 근데 이런 내구재를 언제 바꿉니까? 이구환신 정책이 있을 때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적인 내구재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폭발적인 자동차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구환신 정책이 일시적으로라도 24년 하반기나 25년까지 일시적인 어떤 소비 진작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효과가 장기적인 효과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구재를 지금 자동차를 지금 바꿨는데 내년에 다시 바꾸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1, 2년에 걸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 1, 2년이 지난 이구환신 제도가 끝나면 또 소비 위축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 경제를 알고 있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이구환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자꾸 빠지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갑니까? 펀더멘탈 강한 미국 경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5번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3번 중국 경제, 이게 연동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셨던 그 요소에 대한 제 그 오늘 토론이니까 의견을 더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주시거나 아니면 뭐 다음 번으로 넘어가고요. 일단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가 하는 얘기나 들리는 얘기는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균형을 좀 잡고 그렇죠. 중국 경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이제 작년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도 굉장한 위협이 됐고, 특히 특정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 매출에 의존해서 중국 경제 성장이 올라탔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한테 사가던 걸 이제는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힘이 무서워졌고 계속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소비 진작 그리고 뭐 이구환신 정책 이런 것들은 결국 일회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깊이 공감하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위원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내일 파탄 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인 거고요. 자동차 외에도 뭐 2차 전지라든가 또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 영역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앞세워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모습, 기술 격차를 좁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기업들의 행보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4.6%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아까 미국 경제를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올해 IMF의 전망치가 2.7%예요. 근데 ICT 산업, 미국의 ICT 산업의 그 실적 증감률이 8.8%입니다. 그럼 ICT 산업을 제외한 미국 경제 성장률을 그냥 어렴풋이 계산해 보면 2%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ICT 산업 안에 AI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그만큼 유망 산업들이 그 국가를 끌어올리는, 고성장세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데, 중국 경제가 아무리 해외로 기업들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기업 유출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나, 돈이 떠나거나, 인구가 많이 빠져나오거나, 또 인구는 실질적으로 자연 감소도 일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회복 기미를 안 보이고, 소비가 둔화되고, 이런 중국 경제의 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망 산업들이 중국 경제를 나름 떠받들고 성장세를
견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충분히 아직도 중국은 위협적이다. 우리 경제를 위협한다. 이 말씀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동남권에 이렇게 가서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 CEO 조찬 세미나 이런 데를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그 동남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 70% 정도가 자동차 부품사들이에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패러다임 변화도 있죠.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기차 부품의 수요가 늘고 내연기관 부품 수요는 주니까 앞으로 장래가 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그런 위협감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스스로 자립화하다 보니까 우리 부품을 중국에 수출할 길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수요가 또 위축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동남권에 자동차 부품사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전히 중국은 좀 위협적이다. 중국의 어떤 기술 격차 축소라든가 이런 행보들이 우리가 나름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산업 섹터에서 중국이 그 부분을 충분히 추격해 오거나 이미 앞질러 온 경우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좀 많이 예의주시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 속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5가지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유지되는 그 배경에 함께 뽑은 한 5가지 요인 중에 한 3개 정도를 커버했는데 거꾸로 가는 이유는 첫 번째 주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주식시장인 건데요. 결국 주식시장은 이제 주식펀드, 채권펀드와 같은 자금 흐름이 미국으로 또 유도됨에 따라서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의 특징이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 IRA법에 따라서 미국 투자가, 한국 대기업들도 미국 공장 짓고 이러면서 FDI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간접 투자, 채권, 미국채를 산다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산다든지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엔비디아의 공급망을 한번 봤거든요. 엔비디아의 가치사슬, 누가 엔비디아의 제품을 팔고 있고 그 기업들의 엔비디아에서 매출 원가 비중은 얼마나 되고 엔비디아 제품을 누가 사가고 있는가 이걸 가치사슬을 그려봤더니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엔비디아 열차에 누가 올라탔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엔비디아 제품을 쓸어 담고 있는 기업들은 다 미국 빅테크들이고요. 순서가 제가 기억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의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그다음이 델과 슈퍼마이크로, 테슬라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글과 애플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알파벳 말씀드렸고 애플은 제가 리스트를 좀 밑에까지 다 봤는데 애플은 진짜 거의 안 사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비중이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거의 애플은 어쨌든 제조사니까 자체 반도체 개발도 있고 그런 영역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는 작아 보이나 봅니다. 쓸어 담고 있는 기업들은 다 미국 빅테크들이고 그러면 엔비디아한테는 누가 팔고 있나? 1, 2위가 다 대만 기업이고 TSMC가 한 35% 정도 그리고 위스트론이라는 또 대만 기업이 한 15% 가까이 14%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합해도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SK하이닉스가 한 9점 몇 %. 많이 되네요. 세 개 기업이 60%를 차지하고 4위부터는 또 대만 기업이 시작되는데 4위부터는 이제 3% 미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개 기업이 그 엔비디아한테는 주요 매출 원가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되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를 빼고 대만이 꽉 잡고 있다. 결국 그 간접 투자 자본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것들이 결국 빅테크에 몰리고 있고 그 빅테크에 올라탄 게 한국은 그나마 SK하이닉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만이다.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고요. 어쨌든 결국 지금 증시나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미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게 AI 인공지능 테마다 보니까 어쨌든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트렌드가
금방 꺾이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강세에 계속 그럼요. 뒷받침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사라지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뭐 그 전에는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워낙 중국이나 신흥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급증하다가 다시 선진국 중심으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늘어납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식 펀드 자금도 미국으로, 채권 펀드 자금도 미국으로, 해외 직접 투자 유입도 미국으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애틀란타에 다녀왔는데, 직접 현지 공장들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SK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목격했는데, 정말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건설 공장 부지를 끝에서 끝을 도달할 만큼 정말 광활한 사이즈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음을 목격했고, 거기 현대 기아도 있고요. 조지아주에. 또 LG전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그게 다가 아니라 다른 해외 기업들도 오고, 제가 여러분께 쉽게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고구마 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SK온 가면 SK온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기업에 정말 300대 그 공급업체들 다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집이 부족합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집이 부족해요. 그래서 턴키 글로벌 리얼티라는 제 채널에도 출연해 주신 대표님이 계신데, 턴키 글로벌 리얼티라는 소위 중개법인인데, 이 중개법인이 집이 부족하니까 집을 직접 지어요. 개발업체가 됐습니다. 그만큼 여기 법인세가 제로거든요. IRA법과 법인세 특혜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미국이 정말 현지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려올 때 결국 그만큼 중국에 의존한 생산 비중을 줄여나가고 미국에 의존하는 생산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런 구조로 가니까 미국 경제가 5.5%까지 기준금리 인상했어도 이렇게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용이 이렇게 탄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다. 그게 강달러 현상이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것인가? 라는 그 하나의 질문 가지고 결국 위원님과 제가 5가지의 이제 요소들을 꼽아놓고 그거 가지고 대화를,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시장금리입니다. 그죠? 예. 기준금리 차 말고, 기준금리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예. 원달러 환율이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격차로만 그냥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시중금리 차이가 있다. 그 시중금리 차이가 최근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게 결국 강달러 환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중금리 차가, 기준금리 차는 유지되고 있는데 시중금리는 왜 이렇게 벌어진 채 유지되고 있는지, 벌어지거나 더 벌어진 채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현상을 왜 그런 거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그러니까 국채금리의 명목금리는 네. 실질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질금리는 성장률을 대응치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단기금리일수록 통화정책 영향을 많이 받지만, 뭐 10년물 뭐 길게 장기로 갈수록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네. 어쨌든 한국과 미국을 봤을 때 저는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성장률 전망 자체도 이제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미 금리 역전은 이제 뉴노멀이 됐다고 보고 있어서 네. 한국 금리가 더 높아질 일은 이제 보기 힘들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3.5%의 기준금리에서 미국의 5.5% 기준금리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목표하는 그 중립금리 자체가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뭐 중립금리를 예를 들어 3.5%를 향해 내리고 우리는 3.5%에서 약 2%를 향해 내리는 중립금리 자체의 레벨 자체가 미국이 훨씬 높은 것이다. 그래서 뉴노멀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도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에 보면 그 향후 3년간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나와요. 이걸 네. 특정 기관이 전망한 게 아니라 시장에는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는 다양한 금리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만기의 금리 상품들이 거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향후 시장 기준금리 기대치를 뽑아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3년을 그려보고 한국의 기준금리 전망치 3년을 그려보면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네. 항상 미국 금리가 높습니다. 네. 향후 3년간의 전망도.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3년 후 기준금리 전망이 4% 조금 넘을 때도 있었는데 네. 아까도 제가 보고 나왔는데 3.6% 가까이 됐거든요. 네. 3년 후 미국 기준금리 전망. 그러니까 시장에 내재된 금리에 반영된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도 한 2.7%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한미금리 역전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인 거죠. 네.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을 떠나서도 저는 이제 시장금리도 한국금리가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네. 보는 시각이고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24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 그 24년 경제를 뭐 칭하는 표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 레짐의 시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짐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새로운 그러니까 뉴 레짐 하면 새로운 체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이제 굳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금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지라도 이미 올라간 물가에서 물가 상승률이 2% 수준 더 높아지니까 여전히 높은 물가라고 체감하실 거고 저성장 국면에서 당분간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가 새로운 체제로 굳어져 버린다라고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시장금리 차가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아주 얄팍하게 그 장기 전망을 해보면 다른 요소 빼고요. 그냥 IMF의 2029년 전망치까지가 있으니까. 근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미국 달러화 그리고 나머지 6개 기축통화국 이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률이 더 둔화되고 소위 가난해지는데 미국 성장률만 올라가고 미국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요소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미국 경제는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 이것은 강달러 현상을 유지하는데 기여가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거든요. 예. 요 전망치만 보고도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금리로부터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해석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영된 시중금리의 흐름이 그렇게 전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가 1,300원대를 웃돈 상태에서 이게 새로운 체제로 그러니까 1,100원이 아니라 1,300원대가 새로운 뉴노멀처럼 굳어지는가 그럴 수도 있는가 하는 그런 한 가지 질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근거가 한 5가지 된다 하고 5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방식으로 토론을 좀 이어가 봤습니다. 지금 토론하면서도 여러분 느끼셨지만 지금 내주신 책이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 지금 잠깐 토론한 내용만 가지고도 지정학적 이야기 나눴죠? 에너지 정책 얘기 나눴죠? 에너지의 흐름 나왔죠? 재정정책 나왔죠? IRA를 비롯한 통화정책 나왔죠? 거시경제 여건 나왔죠? 엔비디아 밸류체인 분석하셨죠? 산업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 소위 달러 환율을 가지고 정말 세계 경제를 읽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 전문가마다 견해가 100% 동일할 수는 없지만 공감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까지 잘 대화가 이루어져서 저도 참 재미있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나오셔서도 그런 말씀 하셨고, 제가 중간중간 이제 전화로도 뭐 이렇게 의견을 여쭤본 적도 있었고, 가장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엔화 환율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마이너스 금리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제로 금리로 인상을 했는데, 그랬으면 엔화 가치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엔화 가치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나 정말 바닥을 찍고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엔화는 그 내외 금리 차에 워낙 민감한 통화라서 네. 엔화가 상승하려면 미국 금리가 내리거나 일본 금리가 올라야 되거든요. 네. 일단 일본 금리 측면만 보면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한 발 늦습니다. 그러니까 구로다 총재가 벌써 2년 전 12월이죠. 그때 그 당시 이제 YCC 정책에서 살짝 변화를 주면서 시장이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 시작되나 보다 뭐 이러면서 흥분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 금리 인상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던 거고요. 올해 3월에 인상하기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회의였던 6월 13일 그때 원래는 시장의 기대가 그러니까 BOJ 우에다 총재가 이제 우리 국채 매입하고 있는 거 요거 이제 줄이는 거 발표하게 되는 게 우리 그러니까 결국 향후 수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안 해도 이 국채 매입 축소 계획은 발표하겠구나라는 시장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막상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다음 회의 때 알려줄게 이러고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일본 정책은 항상 한 발 늦는구나 이런 그 시장에 인상을 심어줬죠. 그래서 결국 BOJ는 이 정도 기대하면 항상 그 이하를 내놓는 기관이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 아까 제가 3년 후 기준금리 기대치를 말씀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기준금리를 올려도 0.7%를 지금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0.75% 4번을 올렸잖아요. 일본은 3년 내내 올려도 0.75%고 지금도 금리를 올렸어도 제로금리다 보니까 시장의 인식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그래봤자 제로금리고 향후에 올려봤자 1%에는 못 간다가 이제 시장의 평가다 보니까 일본 자체적인 모멘텀이 엔화 강세를 이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내려야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데 그 미국 금리가 내릴 거냐 이 부분도 시장이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고요. 저도 미국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 경제가 최근에 이제 성장 관련된 데이터들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미국 경제가 살짝 둔화되면서 뭐 시장금리든 기준금리든 살짝 내릴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내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고점 봤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향후 10년 정도 장기. 아무래도 시장금리 측면만 보더라도 재정적자 요 부분이 사실 미국 의회 예상국이 지난주에 업데이트 자료를 냈는데 올해 재정적자 더 늘어난다고 확대 전망을 했고 향후 10년 뒤에도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거든요. 그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결국 국채 발행해서 메꿀 수밖에 없고 국채 시장의 수급은 결국 그게 이제 시장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급 늘어나면 금리 상승하는 건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금리가 진짜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엔화가 상승하려면 정말 큰 충격,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급 충격은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급 충격은 1929년에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이었잖아요. 그 정도 충격이 그렇게 빨리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엔화 전망을 물어보시면 저는 아직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그래도 상승을 예상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토를 다는 게
근데 투자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투자 가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토론 중이니까 저도 이제 엔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상하고 싶지만 인상하기가 어렵다. 이게 일본 경제를 표현하는 가장 명확한 한 문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상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상하고 싶다는 얘기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인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 부양시키려고 금리 인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만한 카드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카드를 갖고 있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위기가 와야 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 금융위기급의 뭐 충격이 온다. 그러면 또 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또 하겠죠, 하기야.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될 때 금리를 또 정상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조로 본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제로금리니까, 기준금리 자체가 제로금리니까 아직도 동원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일본 경제가 계속 부진합니다. 올해 부진해요. 작년만 반짝 좋았는데. 물가 상승률도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2%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디플레이션 우려 오는 거 아닌가. 여기다가 금리까지 인상해버리면 다시 마이너스 물가 기록한다. 다시 잃어버린 20년 또 시작된다. 이런 좀 우려감이 많이 있는 게 아닐까. 금리 인상했다가 경기 더 꼬꾸라지고 소비 위축되고 또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금리를 인상은 하긴 해야 되는데 통화정책 정상화 관점에서 근데 도저히 지금 일본 경제 여건이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정말 오랜만에 했을 때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만 해도 뭐 그래도 연내 뭐 0.3%까지는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가이던스를 보이긴 보였지만 그 가이던스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본과 또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고려했을 때도 뭐 미국은 어쨌든 금리 인하 수순을 가져가겠지만 큰 금리 인하는 아닐 것이고 일본도 금리 인상은 하긴 하겠지만 뭐 큰 금리 인상은 좀 못하는 과정이니까 이 격차가 축소되는 정도는 많지는 않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5.5% 격차잖아요. 근데 많아야 5% 격차로 줄은.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가치는 지금보다 상승할 여지는 있지만 강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요소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서는 좀 없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제를 본다면 일본 경제도 안 좋고 금리 격차를 고려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것을 뭐 이렇게 추천할 만큼까지 선택이지만 추천할 만큼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다면 강달러의 장기화, 약 엔화의 장기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달러화가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관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달러화의 적정 환율이 얼마냐를 항상 주의 있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좀 과도한 움직임 속에서 적정 수준을 벗어나서 오버슈팅 되는 게 종종 있기 때문에 환율 전망할 때는 모든 분들이 막 1년 후, 2년 후 뭐 장기 전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 전망 물어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 전망을 할 때 항상 지금 현재 적정 환율이 얼마냐. 균형이 여긴데 이만큼 가 있으면 이제 내릴 거다 이러면서 전망을 하고 균형이 여긴데 이만큼 내려가 있으면 이제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는 적정 환율은 여긴데 달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균형을 향해서 복귀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대평가된 수준 지금 한 4% 좀 넘게 달러화가 원달러 그러니까 원화 대비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어서 향후 몇 달 정도는 달러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아까도 살짝 말씀 나눴지만 달러와 나머지 주요 기축통화국들의 교환 비율이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네. 나머지 기축통화국 뭐 영국 파운드, 유로존의 유로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 6개네요. 근데 일본 엔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단행했거나 영국만 빼고 다 선제적으로 단행했죠. 예. 금리 인하를. 그리고 영국도 곧 금리 인하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이제 많이 시장에 던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6대 기축통화국 중에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국가가, 그러니까 4개 국가나 권역은, 유로존은 국가가 아니니까 권역 및 국가는 미국보다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영국은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판단인데, 현재 왜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리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금리였고 네. 그 통화정책 당국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돼? 지금 경제 데이터 꺾이고 있는데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금리는 리스트릭티브하다, 그러니까 예.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 네. 라는 생각을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달러화가 강세고 우리 통화가 약세긴 하지만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 내리는 거 정도는 우리 경제에는 더 좋고 뭐 크게 자본 유출 위험은 없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도 금리 한번 내렸지만 향후 금리 인하는 미국 보고 할게. 약간 다들 공통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좋습니다. 있죠. 저는 그런 현상을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예. 멋진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그것은 원래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금리 동결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국 눈치 보는 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자국의 물가 안정, 자국의 경기 안정, 자국의 금융 안정 여부를 진단하면서 각자 차별화되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차별화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 이걸 좀 해석해 본다면 예를 들면 미국과 유로존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미 미국이 더 높으니까요. 격차가 추가적으로 벌어짐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나 이 추가적인 격차를 벌리지 않고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하거나 미국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거나 했을 때 나타날 내부적인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내부적인 부작용은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인 거죠. 이런 요소를 내부적인 걸 고려했을 때 이 부작용보다는 이 부작용이 더 클 거야. 지금 물가 상승률 이미 목표치에 다다랐는데 경기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러다가는 금융 불안 더 심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바깥 사정, 미국과의 격차라는 요소보다 대내적인 사정을 더 중요한 가중치를 부여한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작용, 금리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나타날 그 부작용이 크지 않다. 오히려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몇몇 국가들이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그 부작용 크지 않을 거야 라는데 조금 더 베팅을 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위원님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인플레이션 그래프와 유럽의 인플레이션 그래프,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미국만 이렇게 버티고 있지 다른 나라 그래프는 맞아요. 예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당초 인플레이션 배경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 이런 나라들은 뭐 에너지 위기가 그렇죠. 컸고 뭐 한국도 공급망 리스크,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망 불안정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배경이었지만 미국은 에너지 위기도 없었고 그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재정 너무 살포하고 네. 양쪽 하나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했었고 네. 그래서 결국 자초했다는 게 틀리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자초한 것이고 다른 미국의 나라들은 예. 외생 변수로 인플레이션이 다가왔던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추세도 다르고 국내 경제를 봤을 때는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네, 정확하게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예. 것 같습니다.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 라는 책의 또 저자이시고,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뭐 강달러의 장기화, 뭐 엔화 약세 기조의 장기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흐름대로 크게 틀림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 달러의 움직임,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아서 다시 한번 초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토론하듯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한번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의 흐름을 가지고 경제를 읽어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예. 물론 돈의 이동을 가지고도 세계 경제를 읽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겠는데 환율로 경제를 읽는다. 이 문장 자체에 저는 굉장히 강하게 공감이 되는데 그만큼 환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환율이 어떤 의미로 중요한 것인지, 뭐 투자자 관점이든 그 개별 기업 입장이든 국가 입장이든 환율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중요할 텐데 어떤 의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달러화 때문에 모든 경제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특정 경제 현상이 벌어질 때 달러화가 특정한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반대로는 달러가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을 볼 때는 달러화를 보면서 이제 세계 경제나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지금 시장과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최근에는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최근에 뭐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뭐 일어나는 현상들, 그래서 네. 그 전통적인 현상과는 조금 다른 현상들도 일부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달러의 중요성, 그 달러가 정말 경제를 읽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린다면, 뭐 저도 많은 이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특히 수입업자들, 원자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은 정말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강달러일 때는 정말 더 많은 돈을 주고 같은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굉장한 고심이 될 텐데요. 심지어는 1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어요. 이런 제품을 1년 동안 납품해 드리겠다라고 국내 바이어들한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에 1,0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납품하겠다라는 계약을 했는데 강달러 기조 때문에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돼버리니까 이 계약을 폐기하면 장기적으로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소위 마진이 없는데도 혹은 마이너스 마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강달러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내린 의사결정 때문인 거죠. 뭐 이렇게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수출업자냐 수입업자냐에 따라서 이제 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사례로 한 가지 들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지난주에 한 방송을 같이 한 일본에 계시는 교수님도 아세다대 교수님이신데 엔화 가치가 너무나 절하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이 한 2달 정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시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번 월급을 한국에 와서 쓰시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엔화 가치가 절하돼서. 반대의 경우는 또 성립이 되죠. 한국에서 이렇게 소득을 영유하시는 분이 일본 여행 가기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만큼 각 경제 주체에 있어서 환율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환율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환율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혹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워낙 또 외환 딜링을 오래 해오셨으니까. 가장 최근에 제가 눈여겨봤던 사례는 이게 달러화가 오르면 수출 기업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가끔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주력 수출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D램, 특정 D램 가격 추이와 환율, 원달러 환율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근에 다시 뭐 D램 가격이 조금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직전 사이클에서 정점일 때를 기준으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거든요. 원달러 네.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 기업만 좋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환율은 올랐는데 수출 기업의 매출 수량이나 아니면 매출 단가는 떨어지는 폭이 작아야 되겠죠. 예.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에 한 10%, 뭐 20% 이렇게 오르면 메모리 반도체 D램 제품 단가는 막 70%, 80% 하락하고 이랬거든요. 네. 게다가 보통 달러 강세일 때 세계 경제가 조금 부담을 느끼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아예 매출 물량까지 감소하기도 하죠. 그래서 환율 상승과 이 매출 수량 그리고 매출 단가 이 변화를 같이 고려하면 환율 상승 전의 매출액과 환율 상승 후의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아예 많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환율 상승한다고 수출 기업만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네. 수출 기업이 더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맞을 것 그 답변에 대해서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또 동의하지 않거든요. 예. 어떤 말씀이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쩌면 이제 그 수출액 혹은 실적이라고 한다면 매출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환율일 겁니다. 예. 그죠? 근데 나머지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매출량과 혹은 수출량도 같은 개념이죠. 매출량과 가격이 같다는 전제에 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이 수출 기업은 좋죠. 그건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게 올라감에 따라서 나머지 두 개, 매출액과 수출 단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나와도 뭐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맞죠?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강달러 현상이 나올 때가 통상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통상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예. 미국만 좋을 때예요. 혹은 대외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됐을 때예요. 정치적인 불안감도 고조되거나 그럴 때 강달러 현상이 통상 나오니까 기업들의 수요가 줄어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줄고 뭐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주니까.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올 때 이 두 가지 변수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강달러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제가 이 두 가지가 반대의 행보를 보일 때를 가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 제가 과거에 장기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할 때 매출 수량과 단가가 하락하는 그렇습니다. 현상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이 특징은 환율 상승분보다 매출 단가나 수출 물량 감소폭이 훨씬 크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제 채널이 이제 토론을 지향하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을 이제 교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물론 기업 입장에서 나머지 조건이 같다라고 한다면 강달러 현상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수출 기업 같은 경우. 그렇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나 나머지 조건이 같다는 전제일 뿐이지 매출액과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한다면 강달러 현상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후자의 말씀을 주로 해주신 거고 그런 후자의 경향성으로 경제가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강달러 현상이 나올 때 동시에 뭐 수출도 늘 수 있고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의존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든가 뭐 섹터마다 뭐 어떤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 그렇죠. 들어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6월 20일이었죠. 네. 코스피가 연고점을 기록하는 과정에 예. 달러화가 또 거의 연고점에 가까운 그렇죠. 1390원을 오르내렸으니까 네.
사실 달러 강세인데도 한국 코스피는 연고점을 향해 달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상황이 지금 딱 들어맞는 설명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방금 섹터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반도체 사이클상 지금이 조금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경제 주체마다 뭐 무조건 뭐 수출 기업이라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가 뒷받침 됐을 때 좋은 것이지 매출액이나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환율만 올라간다고 수출 기업이 좋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라는 것은 뭐 기업에게도 경제 주체인 개인, 가게에게도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정규적으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국가들이 환율 조작국이다, 환율 조작 후보국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 보니까 이제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율 조작국, 조작 후보국을 이제 좀 감시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게도 중요하겠지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겠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환율이 왜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같이 이제 개방이 많이 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입에서 발생하는 이제 달러 외화 유출입이 많고, 그 외화 유출입이 결국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환율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수출 기업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뭐 수량 단가가 이제 변함이 없다면 환율이 오를 때는 이제 좋은 것이고, 반대로 뭐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 이제 세계 경제가 부정적이어서 수량 단가가 감소한다면 그게 영향이 더 커서 수출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국가 경제, 결국 기업이 어려워지면 뭐 그게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국가 경제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환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외환 위기라는 뭐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율에 유독 민감한 것 같고요. 또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 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원화에 비한 상대적인 강달러 기조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결국 강달러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결국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거나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이 환율이라든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피봇의 시대인데, 물론 독자분들 중에는 일부는 금리 인하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또 일부 독자분들은 금리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저축액이 많으신 분은 그럴 수 있겠죠. 또 무주택자 여러분들이라면 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이해관계를 고려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 거시경제를 고려하는 거니까, 한국은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 분위기, 저희 부서에 이제 채권 금리 관련 이제 트레이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쪽 시각은 한국이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각들을 보여요. 종전보다는 그 생각이 좀 강해졌죠. 예. 아무래도 뭐 최근에 금리가 높기도 하고 한국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는 먼저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저도 뭐 먼저 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도 뭐 미국이 몇 차례 하면 한국도 몇 차례 할 여력은 생기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에 하나 모를 그 부작용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우려가 있을 텐데, 그 우려를 시범 삼아 내가 한번 책임지고 금리 인하 선제적으로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이 그러하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보다 금리 인하를 더디게 했을 때 나타날 국내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 내린다면 통화정책 당국은 당연히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랬을 때 나타날 이 부작용 때문에 뭐 질책을 당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은행이 과연 뭐 자신감 있게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라는 그 의문이라는 관점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는 저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9월에 금리 인하 하려고 해요. 미국이. 거의 뭐 시장에서 100% 장담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그럴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먼저 할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런 게 아마 위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딱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위원님과 토론해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 책의 저자시죠. 제가 알고 지내는 정말 이 달러 분야, 외환 분야에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고, 정말 이 1시간여 동안의 대담을 통해서 환율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정말 읽어 나갈 수 있구나를 충분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자신의 어떤 전망과 그 근거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소감이고,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두 번째 출연해 주셨는데, 두 번째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는지요? 네, 지난번에 워낙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좀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것 같아서 사실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네. 제가 책 홍보를 위해서라도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뭐 유튜브에 뭐 그다지 의욕이 없는 스타일이라 다른 데는 안 나가고 교수님이 불러주시는 채널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뭐 감사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또 인사이트 느끼신 것처럼 한번 책을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이 외환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거시경제의 움직임 함께 좀 톱니바퀴처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